2003년도에 독일에서 사실은 계획법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런 훌륭한 학회가 있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오늘 직접 참석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토지공법 분야에서 제가 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귀중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법학 분야의 논의를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상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이런 이제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면 대체적으로 이제 수용 절차가 협의 취득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또 대부분은 이제 보상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의 제기를 그치더라도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우선 우리나라 수용법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시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하고 좀 다른 것인데 원래 이제 일본의 토지수용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특례법하고 이제 토지수용법이 합쳐져서 지금 이제 국토기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만들어진 토지보상법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이나 토지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보면 이게 굉장히 분량은 방대한데 앞부분은 절차 그리고 61조 이하에서는 이제 토지 손실보상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보면 이제 중요한 수용의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나름 이제 다른 나라 입법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다른 입법례와 조금 다른 점은 아까 펠로 사건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상 규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이론들이고. 독일도 이 켈로 사건하고 좀 비슷한 것이 복수배역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현은 사용 수용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용 수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이제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원래는 이것은 사인을 위한 공용 수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용들은 이미 이제 반대견을 느끼는 있지만 대부분 다 허용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공익성 개념입니다.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지난 헌법재판소는 한 3번 정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해시 골프장 수용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공용 수용 개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의 이제 방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입장이 좀 달라요. 대법원은 대부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재결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대부분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이죠. 재결을 거치고 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근래에 제가 잔여지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잔여지 수용 청구에서 아마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상당히 부각이 돼서 지금은 소위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간평사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고 계실 텐데 그 판례 이론을 제가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연구관으로서. 그래서 아마 그 전에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 형식을 두고도 많이 이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법적으로는 이것을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고 토지 수용 이외에는 빠지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끼리 싸우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소송 형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형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헌법 23조 3항의 그 손실보상 개념은 수용보상입니다. 수용보상. 이 개념은 공용 수용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지보상법의 그 협의 취득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제는 사업 인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절차들을 쭉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손실보상이고.
또 하나 이론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그린벨트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제가 아는 헌법재판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종전의 그거하고는 좀 다른 보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독일에서는 조정적 보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도시계획법의 이제 후속 법률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은 이제 특별조치법으로 다 이제 넘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은 아직도 보상이 없습니다. 특별조치법에도 마찬가지로 매수 청구권 정도만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입법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정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별이 좀 안 돼 있어서 제가 국내에 이제 그런 소개들을 많이 이제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용 보상과 조정 보상은 이론적으로 다르다. 헌법적인 근거에 있어서도 수용 보상은 23조 3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정 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가혹한 상황에서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개별 법률에 보면 보상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측량조사 같은 거 보시면 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위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청량조사로 들어가서 한다. 거기는 이미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입법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소위 이제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불가분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에 위배되어서 위헌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논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걸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간접 손실보상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고속전철 관련된 그 사건인데 제가 대법원에서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보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바로 보상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관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유추적용도 아니라 종전처럼 유추적용을 했으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니고 곧바로 그 조항을 직접 적용한 것은 그거는 입법자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이지 그거는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보상 위탁 문제가 이제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감정평가 업무는 대단히 이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뒤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법률에 보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공공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민간 전문가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는 용어는 원래 재원헌법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고 그때는 아마 유진호 박사께서는 이게 상당보상 유럽식 어떤 제도들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헌법을 초안을 만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정당한 보상으로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62년 헌법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조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보상 법률주의입니다. 보상은 법률로서 이런 규정이 헌법 23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가능하면 법률 규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실정상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서 소위 유추 적용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나 이번에 제가 그 고속전철 사건을 보니까 대법원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적용할 규정은 없고 유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시행지 바깥에 있는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일부 후퇴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후퇴한 것은 좋은데 곧바로 적용한 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이 목축업 사건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해서 곧바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은 서로 달라요. 다른데 이거를 둘 다 동시에 적용하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졌으나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의 법리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왜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더 뒤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개발이익 배제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학 분야에서도 약간 위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그 헌법재판소는 확고하게 개발이익 배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합헌 입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수용 그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위 이제 공시가 제도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게 굉장히 양면적이죠. 한편으로는 보상의 기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과세의 기준이 되니까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간평사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기준은 좀 다르지만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반영하려고 해요. 특히 독일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서는 이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상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뭐 각 기관에서 많이 이제 리서치를 했고 그런 연구 보고서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토지보상법도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지금 법이 방대한 게 상당히 문제예요. 제가 독일에 가서 바우게스부프라고는 아주 방대한 건설법전이 있는데 모든 법과대에서 공부를 다 하고 국가시험을 보는 과목 중에 하나이지만 독일 공무원한테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방대하고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로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복잡해지는 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체계를 잘 유지하는 걸로 가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입법들을 보시면 제가 법제처에 가서도 특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법이 자주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체계와 그 법 체계와 골격을 유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유지해야만이 법에 대한 해석과 주석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법이 자주 바뀌니까 예측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공법학계 발표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 입법에 있어서 문제점, 소위 시행령 정치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런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보상, 조정 보상에 대한 것은 제가 그린벨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행위 제한이나 건축 제한이 발생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대부분은 다 전부 다 제가 이제 국가고시 출제를 해보면 전부 다 위헌해요. 법은 건재한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행위 제한들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성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인금제 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 모두를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 조정보상은 독일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개별법에 보면 사용, 수용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 헌법 23조 사망의 근간으로 다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조금 잠정적이고 가도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이것을 완전 보상을 실현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한 완전 보상을 실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좀 아주 잠정적인 것 이것은 좀 고려사항에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헌법 23조 사망의 해석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히 입법자가 판단해서 보상 규정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그 보상 범위도 우리 헌법에는 보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률로서 이렇게 법률에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 토지보상법에 있는 보상의 원칙 같은 것이 있을 뿐이지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 하위법령에 내려서 정한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상법률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에서 규정을 하되 왜 우리나라에서 수용이 쉽게 일어나냐면 수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지보상법에 어디 수용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만 하는 건데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하지도 않고 법원에서 말이죠. 대부분 특별한 희생 개념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누가 판단하냐? 법관이 판단합니다. 애도코 결정이다. 아까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의 판례를 한 100년 되는 그것을
1년 동안 미국 가서 연구를 할 때 보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수용에 대한 기준. 그럼 독일은 어떠하냐?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독일은 지금 현재 수용의 요건을 지금 해석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립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원전 폐쇄 같은 것도 이게 원전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용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원자력법에는 독일 원자력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래서 엄청난 소송이 제기됐죠.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합헌이다 기본적으로. 다만 위헌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좀 연장된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원전 사업자 중에 바텐팔과 같은 스웨덴 원전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정보상의 관점에서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지금 원자력법 개정을 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보상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범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했는데 저는 그래서 당시에 지금 아마 곧 퇴임을 하는데 이 포스쿨러의 연방 헌법재판소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의 공과기 정쟁학자들이 그렇게 신랄하게 위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일거에 반박하면서 합헌 주장을 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을 범위를 좁혀서 정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위헌이 됐다고 생각하면 독일 정부로서는 엄청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자녀지 제도는 다 일본의 토지수용법 제도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규정이. 근데 여기 지금 감가보상이 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재결을 거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자녀지는 수용된 나머지 땅이기 때문에 소용 가치가 없어요. 사업시행자도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재결을 통해 가지고 재결도 우리나라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녀지의 경우는 수용 청구, 매수 청구가 아니고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판결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 형식이 딱 그것만 국한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발표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 적합한 소송은 하나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중토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소위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 소송 형식은 매우 제한적인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딱 특정된 소송 형식만 받아주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몇 년씩이나 걸려서 가는데 소송 형식은 딱 하나만 인정이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송 형식을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 형식도 제가 보기에는 당사소송으로 곧바로 제기하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소송 형식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자녀집 수용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같은 이 소송 형식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저는 현재 지금 대법원 판례는 확고하게 토지보상법 85조 2항만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보상 이거는 독일보다는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의 입법례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다만 근거를 이게 헌법 23조 3항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토지보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유가 원리 내지 또는 사회적 기본권 34조 이하에 근거한 그 조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게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좀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 대법원 판례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판례를 그대로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극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간접 손실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 고속 전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노선을 정하고 운행을 하다 보면 양장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피해를 입어요. 이게 목축업이나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KTX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오송에서 이제 세종시를 다녀왔는데 이 철도를 이용해 보면 우리는 공교롭게도 그 철도 노선 주변에 참 인가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어렴풋하게 듭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소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독일은 이미 이제 연방임시원 방지법 50조 이런 데 보면 계획 노선을 정할 때부터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노선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적극적인 소음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까 말씀 조정보상의 방식으로 이중 창벽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계획법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계획법제처럼 안 돼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비교를 해보면 말씀이죠. 여러분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계획법제가 통일된 법제가 있습니까? 절차?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행정기본법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그걸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도 넣으려고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지금 독일은 그 역사가 지금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도로, 또 기반시설, 원전, 그 다음에 공항 이런 거에 대한 계획 절차가 다 법에 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법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선 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 송정 기지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하게 협의하는 건 뭐냐면 보상 협의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 공공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토계획법제도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제가 이제 학제적 연구를 많이 이제 강조하는 편인데 법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게 제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법 없이도 움직이는 이런 이제 국토계획 계획이라는 게 계획적으로 뭔가 장기적인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게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계획적이지 않다. 계획법제가. 근데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그러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계획법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독일 입법을 참고해서 많이 이제 좀 정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다. 특히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겁니다.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계획법제 이거를 정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여기에 보상법제가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법령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접 손실이 지금 대부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좀 정비해서 법률 차원으로 올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입법 현실을 보면 말이죠.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치주의 아니고 고시주의입니다. 고시주의. 대부분 다 고시로 정해요. 특히 제가 10몇 년 전에 이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신랄하게 비판했고 법제처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냐면 법원에서 이게 법규성을 인정해서 사법적 통제를 인정하고 나니까 지금 각 행정국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 내립니다. 이걸 제가 규범의 하도급하, 여러분 하도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아시죠? 규범이 자꾸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거는 안 정합니다. 위에서. 그리고 자꾸만 내리죠. 위임해서.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시행규칙도 아니고 지금은 다 고시로 정해요. 심지어는 조례에 정할 사항도 고시로 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은 저는 제가 이제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뭔가 좀 우리가 그 행정국제에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좀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걸 올려야 되는데 특히 이 보상법률주의에 있어서도 시행규칙에서 꼭 그 보상을 해야 될 것은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시행규칙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거기에서 좀 범위를 정해서 이제 해야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법률에는 아주 간단한 포괄이임 조항 하나 두고 전부 다 시행규칙에 사업지 바깥에 그 소위 간접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보상법률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공공복리 23조 3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좀 비판하는 뭐 저도 금원은 하지만 이제 비판도 해야 되니까요. 우선 이제 공공필요라는 개념을 참 우리가 엄격하게 해석하면 좋았는데 이걸 나누어 가지고 공공성과 필요성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까 제가 뭐 보니까 사실 엄격하게 보면 헌법에는 public use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일본은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해석상으로는 이게 수용 개념입니다. 미국 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헌법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독일은 볼데 알게마인하이트라고 해서 공공복리 이렇게 이제 다 고유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공공필요가 아주 고유한 개념이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특별히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인을 위한 사기업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요. 민간 사업자는 대부분 사익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익 사업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업 인정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용의 공용성은 좀 더 엄격한 공익성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문은 빨리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렇게 부동산 원법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은 앞으로 좀 더 남았습니다만 아직은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감정평가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지금 제한되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 공동주택 같은 거의 조사 산정은 전적으로 한국감정원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담당하는 이런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전에도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공정한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독일의 감정평가위원회 제도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일종의 이제 심지어는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해요.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사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전문가를 좀 하대하죠. 전문가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그 커머셜한 영업만 추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마 법령도 그러한 점에서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법 체계로 이렇게 구축은 됐지만 지금 보니까 한국부동산원법에 대해서는 조금 개정이 있어서 차후에 법 개정론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 이 법령이 개정됐다는 것은 결국은 감정평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현재 자율적인 통제가 지금 현재 규제 분야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평사협회에서 자율적인 뭐 징계위원회라든가 윤리 이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놀라울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저도 뭐 다른 공공기관의 뭐 징계위원회 이런 데 많이 좀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자율적인 규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다만 정부 입장은 뭐냐, 이 자율적인 규제가 잘 하도록만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규제 방식입니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자율규제인데 규제된 자율규제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이제 실패한 이후에 유럽에서는 새로운 규제 개념들이 막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부분의 자율성을 강조하되 이것이 잘 되도록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스티어링이라고 독일어는 스토어링을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잘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을 빼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그건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보되어 있지만 자율규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규제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보상주택제도에 대해서 제가 그 독일의 이런 자료들은 참 찾기가 어려서 직접 제가 독일에 작년도 올 2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 감정평가 사뿐만 아니라 각 전문가들이 이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그걸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방식으로 그 보장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정평가위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감평사협회나 또는 국토부 산하의 위원회 등이 아마 유사한 기능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전문가들이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규정해 보니까 어떻게 입법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이 공공사업 시행자들이에요. 여기 또 SH에서 오셨으니까 토론할 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부분에도 이제 그 전문성이 쌓여 있고 그게 또 간평사 분들도 저도 뭐 LH 공사에도 아는 분들이 그런 이제 지식과 역량을 가진 건 아는데 그러나 정작 전문가는 배제가 되어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감정평가사 또는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제가 발표문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좀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요한 것이 이게 법률로 이 정당보상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당보상에 관한 것이 토지보상법에 없습니다. 보상의 원칙들은 뭐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에 있는 것만 있단 말이죠. 근데 구체적인 보상에 관한 거는 법률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 결론 부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공공수행의 손실보상, 정당보상이라는 것을 더 밝히고 그 기준과 범위는 객관적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뭐 이게 최선의 방책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요한 토지보상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감정평가의 전문가 활용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상위탁 제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